네, 이제 개장 전과 개장 후 30분 여분 흘러갔으니까 굉장히 빨리 달려왔죠. 이제 숨을 조금 고르는 의미에서 매크로 이슈를 다뤄보고 전체 그림도 한번 어우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연준이 과연 또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을지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고요. 오늘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 오창섭 채권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지만 코로나 상황만 놓고 보면은 그리고 또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한 위축 우려까지 한다면은 저 주가를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뭐 그래서 이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계속 그 유동성이라고 하는 돈의 힘 뭐 얘기들 많이 합니다. 거기에 이제 워낙 안 좋았던 지표들이 조금 개선되는 기미는 보여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고용 지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오창석 연구원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우선 최근에 좀 그 미국 그 경제 지표 개선 부분에서 좀 특징적으로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역시 고용 지표 개선일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이제 3, 4월 때 이제 코로나 이제 그 경제 충격 당시에 고용 지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사실상 이제 미국 금융 시장이 사실 붕괴를 했었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5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국 경제 재개와 함께 또 이제 미국 정부의 고용 지원 프로그램 등에 의해서 또 미국 그 고용 지표가 이제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이제 그 3, 4월 코로나 당시에 그 미국 고용 부분의 악화에 이제 가장 주된 부분이었던 서비스직의 임시 고용직 전체 이제 그 실업의 한 55%를 차지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이러한 경제 재개와 함께 또 이러한 어떤 임시 특히 레저하고 이제 그 숙박 등의 어떤 임시 근로직 중에서 또 빠른 고용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를 다시 리오픈했잖아요. 뭐 해안가도 오픈을 하고 리조트도 오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또 급증을 하고 있고 뭐 얼마 전에 이제 독립기념일 행사에 뭐 불꽃놀이 축제하는데 막 마스크 안 쓰고 다 나타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찌됐건 그냥 앉아서 뭐 그냥 가만히 있느니 뭐래도 움직이는 게 낫다. 그래서 고용이 이제 개선되는 건 보이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가 굉장히 탄성적이잖아요. 네. 뭐 해고도 좀 쉽고 네. 고용도 좀 쉽고 하니까. 자, 최근에 연방준비제도의 자산 매입 축소 이슈가 좀 있긴 있어요. 네. 연준의 이제 대차대조표를 얘기하는데 밸런스 시트라고 하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풀어주시죠. 예. 최근에 미국 특히 이제 연준에서 회사채 매입 등 이제 양적 완화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매입 그 규모 자체가 이제 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일부 시장 일부에서는 이게 금융 긴축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좀 낳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어떤 미국 경제 재개와 또 이제 금융시장 안정 때문에 그만큼 이제 금융시장 안정으로 인해서 미국 연준이 지금 이제 금융시장에서 그 매입해야 되는 이제 자산 매입 규모가 이제 자연스럽게 준 결과라고 좀 보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지금 이제 줄고 있는 부분이 이제 미국 그 국채하고 그 MBS라고 해서 주택저당증권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줄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게 되면 미국 이제 그 국채 시장에서 보면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되고 있거든요. 네. 또 이제 MBS 금리도 장기 금리도 우려와 달리 이제 좀 안정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매입해야 되는 이제 규모 자체가 줄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도 재무부가 있고 네. 연준이 있고 재무부에서 국채를 찍어내서 연준에 주면 연준이 달러를 찍어가지고 일로 주잖아요. 네. 그래서 돈 돌게 하고 네. 우리나라 치면 기재부하고 하는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대차대조표에서 자산 매입, 그러니까 자꾸 채권을 국채를 넘겨주는데 안 사주는 그러면 이제 돈이 안 돌까봐 그런 의미로 시장이 좀 긴장을 하는 건데 아직 그런 기미가 보이진 않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계속 사주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전례 없이 공급된 유동성이라고 하는 이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의미로 지금 치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인플레이션의 우려까지는 아닐 텐데 이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사실 인플레가 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어떻게 보세요? 미국 경제에서 지금 일부 좀 이제 우려가 있는 부분이 지금 과도하게 지금 이제 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가파른 물가 상승.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연준이 어쩔 수 없이 또 가파르게 또 금리를 인상해야 될 수 있는 뭐 그런 그렇죠. 상황이 오는 거 따라가는 아니냐. 거죠. 사실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아직 그 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코로나 경제 위기 이후에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 상황이고요. 경기 침체 상황에서 그걸 이제 그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대규모 재정 확대 또 이제 유동성 확대 등을 통해서 이제 그 경기 부양책에 나선 상황이고요. 그런데 6월까지 보게 되면 중국 이제 6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 자체가 아직도 마이너스 3%가량 이제 하락한 상황이고, 네. 미국 소비자 물가도 전월 대비로 지금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그 경기 침체에 따른 어떤 그 물가 둔화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아직 좀 가시화되지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게 꼭 좋은 건 아니죠. 사실 적절한 인플레이션은 이제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징후로 해석되기 때문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서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할까봐 돈을 너무나 많이 풀었기 때문에 돈이 완전히 값어치 거의 뭐 정크 아니에요, 정크 그죠? 네. 막 갖다 뿌렸으니까. 자, 근데 아직도 뭐 나타나지 않다, 지표가. 그렇다면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스탠스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네. 인플레도 나타나지 않고 대차 대조표의 변화도 없고, 그럼 계속 또 뿌릴 것인가? 미친 듯이 뿌리는 거죠, 막. 어떻게 될까요? 예, 우선 그 연준 같은 경우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코로나 그 2차 확산 뭐 가능성이 지금 이미 좀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그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이제 그 연방기금 금리 이제 전망을 하게 되는데 중장기 전망을 하게 되는데 내후년이죠. 2022년까지는 연방금리를 이제 동결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2022년까지는 연방금리 못 올린다, 금리 인상 못 한다라는 얘기고요. 또 이제 미국 경제 관련해서도 인플레이션 압력 지금 일부 우려가 있지만 보통 이제 그 어떤 그 경제의 어떤 그 펀더멘탈을 나타내는 GDP 갭이라는 이제 지표가 성장률. 있습니다. 예. 네. 잠재 이제 그 GDP 대비해서 그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이제 실제 GDP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는 걸 보는데 이제 그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현재 상황이고요. 그게 한 2022년 하반기에나 이제 플러스 전환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도 2022년 뭐 하반기 정도까지는 크지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연방 금리도 이제 결국은 이제 22년까지 동결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주식시장과 금리의 역학관계는 굉장히 밀접하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상식을 넘어서는 과열도 나타나고는 있어요. 뭐 테슬라 이야기들은 이제 비교적으로 많이 하는데 테슬라의 주가는 결국에는 제로금리가 만들어낸 이 창조물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연준에 이제 남아있는 카드가 이제 더 이상 없을 거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코로나19가 더 확산되고 고용이 더 나빠지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뭐 물가도 계속 정체가 돼 있다면은 뭐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를 더 떨어뜨릴 수 있느냐, 마이너스로 가느냐 이런 개념일 텐데 연준의 카드 그래서 YCC라는 일드 커브 컨트롤을 네. 제기했잖아요. 네. 그건 또 어떤 의미인지 YCC도 사실 이게 알고 보면은 뭐 그냥 쉬운 내용인데 경제학은 길이 꼬아놔가지고 예. 한번 풀어볼까요? 예. 그러니까 YCC라는 건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 이제 정책의 약자고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과거 한 세 해 정도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떤 당시에 이런 부분이 쓰여지냐면 이제 국채 발행이 보통 많이 될 때, 이제 재정 부담이 심할 때, 이제 특히 이제 장기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거든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1930년대 대공황 당시에 미국 연준이 실제로 이제 그 채권금리 억제 정책인 YCC 정책을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14년 일본이 이제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이제 도입한 이후에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마이너스 금리와 함께 또 이제 국채 발행을 굉장히 많이 늘렸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10년짜리 그 장기 국채 자체를 0% 수준에서 이제 결국 막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억제하겠다라고 이렇게 그 정책을 쓰면서 현재까지도 지금 일본 국채 10년 금리 같은 경우 0%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공개 시장 조작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용어가 어려서 그렇지 대놓고 조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다만 조작의 행위 자체의 주체가 정부라는 거.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라는 거. 그러니까 덤비지 말라는 거.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고 네. 이런 일드 커브라는 것을 정상화시켜 놔서 경기가 죽지 않았어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심리적인 정책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하여튼 뭐 하고 있다는데 하겠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 연방준비제도의 이 그 뒷배경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 현재 그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인데 트럼프의 낙관론에 비해서 연준 인사들은 신중론을 연일 제시하고 있다. 네. 좀 배치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국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사실 있었던 그 상황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과감한 이제 어떤 경제 정책과 또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는 또 이제 중앙은행으로서 이제 경제 안정을 또 책임져야 되는 이제 두 입장이 사실 충돌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감하게 이야기했던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네. 뭐 예를 들자면 처음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됐을 때 과감한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때 파월 연준의장 같은 경우선 미국 고용이 워낙 호조였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 부분에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그 지내온 상황을 보게 되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경기 부양 어떤 정책들로 이제 일관됐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연준도 이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뭐 중앙은행의 독립성 뭐 얘기는 지금 논할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등장한 재료긴 합니다만 요거 좀 풀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홍콩 보안법 관련해서 제재를 발표할 가능성 요까지인데 그 뒤에 붙은 게 이제 패그제 공격은 제외한다. 이렇게 지금 외신 기사가 하나 떠가지고 네. 우리 시장에는 또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지금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홍콩의 패그제를 건드리는 건 중국까지도 뭐 이 환 시장에서 전쟁을 한번 해보겠다. 너무 이거 노골적이기 네. 때문에 네. 충격도 클 거고. 요걸 조금 즉흥적이지만 지금 등장한 외신 기사라서 네, 준비된 건 아닙니다만 네, 오창석 연구원한테 또 곤란하게 해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나시는 대로 좀. 우선 이제 홍콩이라는 부분이 사실 네. 이제 미중 어떤 전쟁의 지금 어떻게 그 가장 핵심부잖아요. 네.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벌어지는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제 결국 이제 보안법과 또 네. 이제 그 경제지위 해제, 미국의 어떤 그 특별지위 특별지위 같은. 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첨예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희 하우스에서 이제 외환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과거에 이제 그 90년대 후반에 있었던 그 동아시아 그 외환위기도 네. 홍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흔들려서 이 부분이 네. 전염되면서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확산이 됐던 거죠. 그래서 홍콩이 만약에 이제 외환시장이 흔들려 버리게 되면 이게 뭐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이제 미중 전쟁에 지금부터 이제 그 또 재선을 이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크게 건드리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홍콩의 지금 달러 네. 패그제와 중국의 네. 관리 변동 환율제 네, 여기를 흔들지는 않겠다. 네, 네, 그런 의미로 지금 봐도 될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본질적으로 거기 흔들어 놓겠다는 얘기는 진짜 전쟁인데. 네,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총성. 네. 그렇죠. 외환시장의 전쟁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한테 파급되는 그 영향도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등장한 외신이라서 긴급하게 잠깐 여쭤봤는데 그래서 결국엔 달러 패그제를 흔들지 않고 조금 적정선에서 조금 이렇게 하나? 이렇게 뉘앙스로 봐야 될까요? 네, 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답을 짧게 주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좀 지어주셔도 될 것 같은데 미 연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시장에 대한 어떤 시그널은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자, 그것만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지금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제로 금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부 국가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 정책 자체가 이제 새롭게 이제 부각되는 또 다른 이제 어떤 그 패러다임 변화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미국도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앞으로 계속 되려면 결국 연준이 결국
미국 정부의 어떤 그 정책들을 뒷받침해주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결국 굉장히 돈을 많이 풀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마이너스 금리 정책 등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어떤 재정 악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상당 부분 이러한 어떤 초저금리 상황이죠. 제로금리와 마이너스 금리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저희는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은 아직 없다. 주식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는 뭐 이렇게 결론 짓도록 하죠. 자,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채권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오창섭 연구원이 오늘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8시 다시 찾아뵙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